선영아, 아빠가 구해줄게. 아빠가 반드시. 그 목소리는 늘 불길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차가운 보육원의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첼로를 처음 본 것도 보육원에서였어요. 지금부터 첼로와 함께 시작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도 유리 케이스 속 첼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닷가 미술관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 매일 밤 이 자리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끌림. 낯이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 여기 있었구나. 관장 최도연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았어요. 58의 제게는 여전히 권위 있는 상사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그만. 매일 밤 이 앞에서 울고 있다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첼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어요. 마치 제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첼로에 붙은 작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증, 최도영 가족, 전시용, 연주 금지. 저는 늘 그 문구가 궁금했어요. 왜 연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왜 침묵 속에 가둬두는 걸까요? 이 첼로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딸 것이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거형이었다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5년 전 화재에서 잃었지. 5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제 등에 있는 화상, 자국이 욱신거리는 것 같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화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첼로를 좀 만져봐도 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실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등을 돌려 오래된 화상 자국을 바라봤어요. 의사들은 어릴 때 입은 상처라고 했지만 정확한 기억은 없었어요. 다만 꿈속에서 가끔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선영아, 아빠가 구해줄게. 아빠가 반드시. 그 목소리는 늘 불길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차가운 보육원의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첼로를 처음 본 것도 보육원에서였어요. 자원봉사자가 가져온 낡은 첼로를 혼자서 익혔던 기억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미술관에 도착했어요. 도연은 아직 오지 않았고 미술관은 고요했어요. 저는 첼로가 있는 전시실로 향했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악기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혼잣말을 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육원 시절 함께 자란 친구 미숙이었어요. 선영아, 너 혹시 내 부모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지 않아? 갑자기 왜? 요즘 미아 찾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 DNA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늘 궁금했지만 용기가 없었거든요. 만약 부모가 저를 버린 거라면? 만약 정말 원치 않는 자식이었다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첼로를 바라봤어요. 오늘따라 그 악기가 더욱 간절하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연주해줘. 나를 깨워줘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 야간 점검을 위해 들어왔어요. 저는 여전히 첼로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또 여기 있네. 네, 죄송해요. 첼로를 좋아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시려와요. 도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연주할 줄 아나? 조금요. 혼자 배웠어요. 혼자서? 네. 보육원에서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저는 첼로를 바라보며 또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마치 이 악기가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첼로를 향한 간절함이 온몸을 지배했거든요.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마치고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유리 케이스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첼로를 꺼내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상해. 처음 만지는 건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첼로를 품에 안은 순간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활을 켜자 깊고 풍부한 저음이 미술관을 가득 채웠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 번. 악보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가 시작됐어요. 제 손가락이 줄을 짚는 위치도, 활을 움직이는 강약도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어요. 연주에 몰입하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도연이 거기 서 있었어요. 분노한 표정을 예상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떻게 그 곡을 알아?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연주법은 내 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5살 아이가 어떻게 첼로를 연주할 수 있단 말인가요? 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 등에 화상 자국이 있다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도연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보여줄 수 있어? 네, 제발. 한 번만. 저는 망설이다가 등을 돌렸어요. 옷을 살짝 들어 올리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드러났어요. 나비 모양처럼 생긴 그 흉터를 본 도연은 주저앉았어요. 맞다. 맞아. 관장님, 35년 전 우리 딸 등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었어. 뜨거운 철문에 눌려서 생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관장님, 혹시 따님 이름이? 박선영이었어. 결혼 전 아내 성을 따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제 이름과 같다니요. 그리고 화상 자국까지.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내 딸은 죽었어. 화재 현장에서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저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조건이 일치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자.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야 확실해질 거야.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뜯었어요. 저도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99.9%. 친자 관계 확실. 종이가 도연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3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아빠, 정말 아빠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저를 끌어안았어요. 35년간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이 앉아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딸, 선영이가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미술관으로 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1시간 후,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35년 전 그날의 충격으로 머리가 하얗게 센 62세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선영아. 정말 우리 선영이야? 엄마, 엄마세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어요. 35년간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딸이 살아있었다니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저도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아빠가 가르쳐준 첼로 운지법, 그리고 그 끔찍한 화재의 밤까지. 그날 밤, 아빠가 저를 구하려다가 그래, 아빠가 너를 밖으로 던졌어.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떨어졌는지 몰랐지. 저는 이웃집 차 위에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었고 신혼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보육원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5년 전의 그 혼란스러운 밤. 저희 가족은 서로 다른 곳에서 절망했던 거예요. 아빠는 미술관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과 첼로 연주 동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 봐. 내가 5살 때 찍은 거야. 영상 속 어린 제가 작은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밤 제가 연주한 그 곡, 그 운지법과 똑같았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했어. 그 연주법은 내가 직접 가르쳐 준 건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할 순 없거든. 저는 제가 왜 첼로에 그토록 끌렸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아빠와의 추억이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그럼 우리 딸 3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자. 아빠는 첼로를 제게 정식으로 내주었어요. 이건 원래 내 거였어. 내가 잃었던 세월까지 연주로 채워다오. 저는 첼로를 받아들고 울먹였어요. 35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제 일부였던 음악까지.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함께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제 첼로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숨기고 있던 무서운 비밀이 있었거든요.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매일 저녁 미술관에서 첼로를 연주하며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 방을 정리해 주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약병들을 발견했어요. 진통제, 항암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처방전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는 약병을 들고 제게 물었어요. 아, 그건 몸이 좀 안 좋아서 먹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저는 당황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숨겨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냥 소화가 잘 안 되고 해서요. 하지만 엄마는 약병의 라벨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종양내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아, 이거 암 환자들이 먹는 약 아니야? 엄마, 그건 정말 말해. 너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말기, 위암이라고. 엄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말기! 그럼 의사가 그랬어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엄마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35년 만에 되찾은 딸을 다시 잃어야 한다니요.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겨우 만난 가족인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는 말없이 약병들을 보여줬어요. 아빠도 라벨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영아, 이게 정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아빠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35년을 기다려서 되찾은 딸을 몇 개월 후에 잃어야 한다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빠, 저는 이미 충분해요.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다시 품어주셨잖아요. 제 담담한 말에 부모님은 더욱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다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첼로를 연주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35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았어요. 사랑, 그리움, 용서, 감사의 마음까지 모든 감정을 첼로에 실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말했어요. 선영아, 마지막 연주회를 해보면 어떨까? 연주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연주를 들어야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알아야 하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네요. 연주의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날로 약해져 갔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힘이 없어졌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곡들을 하나씩 다시 익히고 제만의 해석을 더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주회 당일, 작은 콘서트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찾아왔거든요. 35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딸의 마지막 연주를 듣기 위해서요. 무대 위에 선전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첼로를 품에 안고 객석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만에 가족을 찾은 박선영입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곡들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첫 곡이 시작되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 번. 35년 전 5살 제가 연주하던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깊은 인생의 무게가 담긴 연주였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제 얼굴은 평화로워졌어요. 마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음악에 담아 흘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곡을 연주하던 중 저는 갑자기 멈췄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선영아. 천천히 해. 객석에서 아빠가 격려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자작곡이었어요. 35년간 느꼈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가족을 찾은 기쁨까지 모든 것을 담은 곡이었어요.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연주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진 후 홀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화를 내려놓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35년을 기다려주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슬픈 이별이 아니라 기적 같은 만남으로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어머니, 제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세요. 선영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5년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했지만 결국 만날 수 있었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더 일찍 찾았다며. 아니에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준비가 필요했고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빠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35년의 세월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오늘의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첼로는 부모님이 간직해 주세요. 제가 없어도 그 안에 저의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였어요. 장례식 날, 첼로 연주로 저를 배웅했어요. 아빠가 직접 연주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자작곡을 말이에요. 1년이 지난 후, 미술관에는 박선영 추모 전시실이 만들어졌어요. 제 첼로와 함께 35년간의 이야기가 전시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이제 딸을 잃은 슬픔보다는 35년 만에 만날 수 있었던 기적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때로는 첼로 앞에 서서 제 연주를 떠올리곤 해요. 선영아, 아빠가 오늘도 내 곡을 연주해 줄게. 아빠는 매일 저녁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자작곡을 켜요. 그 선율 속에서 저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어요. 35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음악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인생은 때로 잔인한 선물을 주기도 해요. 3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지만 다시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운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짧았지만 진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첼로의 마지막 울림이 사라진 후에도 사랑은 계속 연주되고 있어요. 제가 남긴 음악 속에서, 부모님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잔인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위로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